가뜩이나 한국 헐뜯기 좋아하는 일본 언론이 한국을 조롱하며 신났습니다. 일본의 한 기자가 공항에서 일반 항공기를 이용한 우리 선수들을 만났다고 보도하며 어떻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전세기가 아닌 일반 항공기를 타고 올 수가 있냐고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자 일본 언론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한국이 미개하다며 마구 비난했죠. 사실 일본은 일본에서 열리는 첫 경기를 위해 유로파를 소집할 때 유로파 선수들이 벨기에로 모여 일본이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중국을 7대0으로 꺾은 후 당일 밤 전세기를 타고 베레인으로 갔죠.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유로파 선수들은 각자 알아서 한국에 들어와야 했고 오만으로 가는 비행기마저 도하를 경유하는 일반 비행기 루트로 무려 15시간가량 비행기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현지 언론들도 앞다투어 한국 선수들은 최고라고 하더니 최고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한다며 조롱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은 돈이 없어서 전세기를 띄울 수조차 없다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에 반박할 수 없는 게 정말 화가 나는데요. 축구협회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당장 다음 경기인 요르단 원정에 전세기를 파견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전세기를 띄운다며 마치 대단한 걸 하는 양 유세를 떨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출국할 때는 별도의 항공편을 이용하고 요르단에서 귀국할 때만 전세기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지켜주기 위해서 왕복으로 전세기를 운용해줘도 모자랄 판에 편도로 전세기를 운용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이 해외에도 묻혔는데, 영국의 유명 신문 가디언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은 맑은 푸른 바다에 있지만 한국은 야유를 받았다. 손흥민의 팀은 멈췄지만 사무라이 블루는 승리했다. 아시아 강호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나타났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사무라이 블루는 일본이 자국 축구 대표팀을 부르는 별명인데요. 한국은 1차전 안방에서 팔레스타인과 조울전 끝에 비겼고 2차전 오만 원정은 손흥민의 원맨쇼에 힘입어 3대1로 이겼죠. 반면 일본은 1차전 중국을 7대0으로 박살낸 뒤 2차전 바레인 원정에서도 5대0 대승을 거두며 일본 축구 역사를 다시 썼는데요. 가디언은 한국이 큰 선수에게 중요한 순간 의존한 반면 일본은 잘 기름칠된 승리 머신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비교했죠. 손흥민 외에 황희찬과 이강인도 득점에 관여했고 수비에서는 김민재가 든든하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특히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랭킹이 높은 일부 팀들도 부러워할 만한 스타급 척추를 보유했다며 칭찬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무질서하기에 일본처럼 이 선수단으로 보다 일관된 플레이 스타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없기에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 축구를 비판하고 일본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속상한 건 저뿐일까요? 이어서 가디언은 일본은 훌륭하며 어떤 선수가 들어오든 스타일은 변함이 없었고 팀의 오랜 약점이었던 골결정력도 향상된 듯하니 일본이 10전 전승을 거둬도 놀랄 일이 아니라며 극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대표팀보다 좋은 성적으로 승리했기에 할 말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연간 3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기업들의 후원과 방송사의 중계권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승리해야 일본 축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일본 축구협회는 2050년 월드컵 개최 및 우승의 청사진을 2005년에 공표했는데, 실제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유로파를 위한 현지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고 유럽 4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30명 가까이 늘렸죠. 일본 축구협회 회장은 누가 맡더라도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며 연계성을 강조했는데요.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은 감독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별 축구 총역량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풀뿌리 축구 환경과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50년, 100년 장기 계획은 한국과 비교될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는 100년이나 50년의 장기 계획은 생각하기 힘들고 지자체 프로팀에서 사람이 바뀌면 좋은 정책도 사라지는 일이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좋은 정책이 사라졌죠. 벤투 감독을 뽑을 때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고 앞으로 감독을 어떻게 뽑으면 되겠다는 훌륭한 예시를 만든 홍명보가 스스로 만든 법칙을 걷어차고 감독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와 일본 축구협회 예산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축구협회는 정말로 예산이 적어서 선수들을 위한 전세기 하나도 못 띄우는 걸까요?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인 1,876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스폰서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의 협조로 전세기를 띄우는데 귀국하는 편도에만 20%가량 할인받아 8억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산 규모에 비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편도로 띄울 수밖에 없는 건 역시나 축협의 삽질 때문입니다. 축구협회는 계약이 끝나는 파주 훈련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천안에 축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축구대표팀은 파주를 떠난 후 첫 소집이었던 지난달 훈련은 목동운동장을 이용하거나 한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일도 생겼죠. 심지어 일반 투숙객과도 분리가 어려워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체력 운동을 했는데요. 원래 축구협회는 20년 넘게 파주 훈련장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자 2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는 이른 철수를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원래 축구협회는 올해 12월부터 천안에 들어설 새로운 축구종합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마크라운드 터파기 작업이 시작됐고 선수단 숙소와 축구박물관 등이 들어설 건물동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사 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도 부족해 축구협회는 최근 하나은행에 300억 원의 긴급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는데요. 차질이 거듭되자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 5월로 준공일을 또 한 번 미뤘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당시 축구협회 측이 전송한 공문은 단 한 장에 불과했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승인 절차도 멈춘 상황이죠. 그래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원래는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고 절차상 문제를 다 따져봐서 관계자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육계는 협회 등의 자율성을 우선하고 있는데 협회가 업체와의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자료는 잘 안 내려고 하지만 감사를 잘 해보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협회는 천안센터 건립을 위해 축구인,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펀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립 성금을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협회는 성금 기부에 대한 답례로 개인 100만 원 이상,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50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는 종합센터 광장에 네이밍 갤러리를 조성해 벽면과 보도블록에 이름을 새기기로 했다며 홍보했는데 축협을 믿은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결국 축협은 어떤 후원도 받지 못하고 애초에 예상했던 300억의 2배나 더 되는 대출을 받기 위해 꼼수를 썼고 그 꼼수가 문체부에 딱 들키고 만 것이죠. 파주 훈련장에 20억만 냈으면 끝났을 것을 6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니 당연히 선수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전세기를 띄울 돈이 없었겠죠. 더 큰 문제는 해당 마이너스 통장을 문체부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개설한 데 이어 티켓값 가격 인상으로 인해 축구팬들의 호주머니의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축구협회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홈 응원석 가격을 3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2등석도 1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매진을 가정하면 경기당 입장 수익이 3억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요. 축구대표팀의 높은 인기 속에 축구협회의 입장권 수익은 2022년 167억 원, 지난해에도 168억 원에 이르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린 것이죠. 축구협회는 해당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아시아 축구연맹의 권고에 따라 원정 응원석 가격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시아 축구연맹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축구협회는 또 한 번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는 것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티켓 가격과 해명 논란이 불어닥치자 축구협회는 SNS 게시글에 대한 댓글 기능을 제한하는 지촐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두 차례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도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축구협회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죠. 마치 도마뱀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꼬리 자르듯 감동만 내쳤을 뿐입니다. 대표팀 내부에서 선수들이 치고받고 싸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약팀에 져서 망신에 가까운 참사를 당해도 축구협회의 회장과 임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은 1249억 원. 이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366억 원, 스포츠토토 복표 수익이 221억 원 있습니다. 이 말은 축구협회 예산의 47%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뜻인데요. 축구협회 예산의 절반 정도를 공적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더 많아졌으니 정부 지원금이 더 커졌죠. 그런데도 축구협회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축구협회를 바꿀 수밖에 없죠.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축구협회 비리와 방만함이 모두 드러나고 실력 없이 인맥으로만 임원 자리에 오른 회장 및 관련자들이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